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이 만든 기적. 2. 슈퍼테크. 3. 독일은 한국의 패배 인정. 일본이 장악하려 했던 탄자니아가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진심을 다해 그들을 도와주고 있어 외심까지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탄자니아는 한국에게 엄청난 발주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만든 교량은 완공 1년 후 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았고, 이런 것들이 돌고 돌아 한류 열풍까지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2의 한국이 되고 싶어하는 탄자니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자니아와 한국은 1992년 수교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는 2018년이 돼서야 한국의 첫 대사관을 개소했는데, 그동안은 주일본 대사가 한국 대사를 겸임하는 형식이었고, 그전만 해도 일본의 영향력이 한국보다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은 탄자니아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운상임이 사국 진출을 위해 탄자니아를 포함해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자국 제품 판매와 건설 수주를 위해 상당한 압력을 행사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졌고 일본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탄자니아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기념주화가 발행된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아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항의성 댓글이 쏟아졌죠. 일본보다 한국이 더 중요해진 이유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의 물 부족을 크게 개선시킨 나라도 한국입니다. 탄자니아는 지난 10년간 총 1억 4천만 달러를 물 인프라에 투자했으나 상수도 보급률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구의 39%가 빗물과 웅덩이를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콜레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높은 유아 사망률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탄자니아에서 한국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환경부는 컨테이너형 정수처리 장치를 설치해줬으며, 이는 약 5천여 명의 현지 주민에게 중요한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정수처리 전후의 수질을 확인한 현지인들은 깨끗해진 물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T&G는 아동을 위한 친환경 정수장치 1,300대를 지원했죠. 연간 3억 4천만 리터의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나무와 숯 등 연료를 태워 물을 가열하는 정수 방법을 대체해 연간 최대 1만 3천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시켜 환경 보호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SK건설 또한 탄자니아 초등학교에 물탱크를 기부하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올해 탄자니아의 상수도 기술 무상원조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부터 3년간 47억 원을 투입해 깨끗한 식수 공급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탄자니아에 세워진 대형 물탱크에는 코이카 문구와 함께 태극기가 그려져 있어 현지인들은 태극기를 바라보며 한국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수도가에서도 쉽게 태극기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한국 전문가들은 탄자니아 곳곳을 찾아다니며 배수지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뿐 아니라 에너지 자립까지 도와줘 현지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은 탄자니아 어린이를 위한 솔라카우를 설치해 주기도 했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 시설을 지원한 것입니다. 탄자니아 외곽 지역은 전력망이 연계돼 있지 않아 조명의 등유를 사용하고 핸드폰 충전을 위해 도시의 충전소까지 너댓 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등유 구입과 핸드폰 충전 비용은 한 가정 수입의 20%를 차지할 정도였죠. 아이들은 이에 대한 심부름으로 학교를 결석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원을 해준 덕분에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마음까지 얻고 있습니다. 경제 모델과 성공 전략을 함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이카는 탄자니아에서 새마을 제로 헝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로 헝거란 1970년대 한국에서 진행됐던 가난 퇴치를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행동을 본 UN 세계식량계획 WFP 관계자는 통상 국제기구는 현금 지원에 그치는데
한국은 그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준다며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20년 동안 WFP의 식량 지원을 받던 한국이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된 사실을 칭찬하면서 한 말입니다. 한국은 탄자니아에서 우량소 개량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네 번째로 많은 소를 사육하고 있지만 99%의 소가 개량되지 않은 토착종으로 두당 원유 생산량은 월 평균 116리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움을 받은 후 최소 5배 이상 생산 능력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탄자니아 총리가 한국에 있는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방문해 경험을 공유하길 바랬던 것도 한국의 발전상을 배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고농간 지역 불균형 해소와 농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의 새마을 운동 성공 노하우를 배워간 상태입니다. 탄자니아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4배가 넘으며 인구는 6,100만 명 수준입니다. 3.2%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나라로 도시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보고서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인구는 2050년이면 1억 3천만 명이 넘어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면 청년 실업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은 탄자니아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6천만 명의 인구 중 220만 명이 실업 상태로 청년 대부분은 불안한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용접 산업배관 등을 적극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탄자니아는 거의 모든 발주를 한국에 쏟아내며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철도 사업은 이미 한국에게 거의 대부분을 맡겨버린 상태입니다. 탄자니아는 70억 달러를 투입해 총 1200km 구간의 표준궤 철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업체들도 눈독을 들여왔지만 탄자니아는 한국을 선택했죠. 작년 현대로템이 3,350억 원 규모의 열차를 수주했던 것입니다. 전동차 8량과 전기기관차 17량 사업을 낙찰받았고 2024년까지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디젤 차량 대비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표준궤 철도가 완공되면 기점부터 종점까지 현재 38시간 걸리던 거리를 12시간 이내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로가 좁은 곳이 많아 열차 운행 속도가 40km 이하였지만 이번 표준궤 노선 건설로 시속 160km까지 열차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규 노선은 5단계 구간으로 나눠 건설되는데 현대로템 열차는 우선 1, 2단계 구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향후 5단계까지 진행될 경우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동차는 8량 한편성으로 구성돼 약 590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는 올 7월 탄자니아 철도공사가 발주한 150억 원 규모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36개월 동안 신규 철도 노선에 대해 자문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터키 및 일본 등과 수주 경쟁을 했고 기술 및 종합평가에서 한국이 1위를 했죠. 코레일은 최근 탄자니아를 직접 찾아 역량 강화 현지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철도뿐 아니라 공항에서도 탄자니아를 바꿔 놓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이 탄자니아 펜바 공항의 스마트 공항 시스템을 구축해 준 것입니다. 여객 처리 시스템 등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모든 터미널에도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이런 상황에 탄자니아 측은 한국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한국과 탄자니아 수교 30주년 리셉션 때 탄자니아 측이 한국을 영원한 친구로 언급했던 것도 이런 고마움 때문입니다. 해마다 7% 성장을 거듭하는 자국에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 GS건설, 현대로템, 제일엔지니어링 등을 콕 집어 고마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장관은 현재 탄자니아에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도 탄자니아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인기를 끌고 있음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탄자니아 외교장관은 한국이 건설한 탄자나이트 대교가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됐다며 지역교통 및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 부분에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해랑 교량이 다르에스살람을 단순히 바쁜 도시에서 관광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무역 중심지이자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에는 작년 말 반도와 도심을 연결하는 대규모 교량이 건설된 바 있습니다. 바로 GS건설이 진행한 뉴셀린더 교량이었죠. 인도양과 중부 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교역의 요충지에
한국이 엄청난 역할을 해 현지에서 열띤 취재 경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시 외곽과 중심을 잇는 구간의 상습 정체 문제가 심각해 새로운 교량을 세우는 것을 수건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한국 건설업체가 일말의 지체도 없이 완공해 냈던 것입니다.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는 1억 700만 달러 정도가 투입됐고 총 연장 6.2km의 교량의 길이는 1km 정도입니다. 개통 직후 다수의 언론들은 약속을 지킨 GS건설의 노력을 집중 조명했죠. 일부 주민들은 탄자니아 브리지가 현대적이고 매력적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도 개통이 된 이후에는 차가 밀리지 않는다며 감탄사를 쏟아냈죠. 이 다리는 하루 5만 5천 대의 차량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S건설은 2016년에도 킬리만자로 송변정 공사와 4개 변전소 확장 공사를 준공하면서 탄자니아에서 선진 건설업체로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신뢰를 얻고 있는 한국, 더욱 높은 협력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K방산이 폴란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고를 올리면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는 26일 폴란드 군비청과 K2 100대 이상의 전차와 K9 자주포 200문 이상의 1차 이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계약은 지난달 27일 기본 계약의 후속으로 당시 폴란드는 현대로템으로부터 K2 980대 하나디펜스로부터 K9 648문을 각각 구매한다고 밝힌 바 있고 나머지 수량도 단계적으로 이행 계약을 추가 체결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에즈-21 레드백 보병전투 차량과 K808 차륜형 장갑차, K239 다연장 로켓 천궁 두 방공 미사일 등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세계 언론의 평가는 도대체 한국이 언제부터 저런 기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느냐? 에 대한 초점이 모아지면서 세계 방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무기의 가성비를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5강과 러시아, 중국 정도가 손에 꼽히고 내에 한국이 8위 그리고 스페인과 이스라엘이 추가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 중 가성비를 적용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에는 없습니다. 무기 가격의 척도는 그 나라의 기술력, 물가와 인건비, R&D 비용, 제작기간 등 여러가지 부문에 걸쳐 산출되며 결정되게 됩니다. 민주국가로만 대상에 올린다면 한국에 가성비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5강이 한국보다 방산에 있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겠지만 미국을 제외한다면 10년 내 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는 무기로는 항모와 핵함 항공 엔진 정도가 거론됩니다. 이태리의 레오나르드사는 한국 FA 50만 없었으면 이번 폴란드 구매 목록에 M346이 선정될 수 있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지만 한국의 방산 성장을 착잡한 심정으로 곤혹스러워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고정관념처럼 돼버린 제조업 강국이라는 위상 덕분에 상거래에서 이득을 많이 보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실제로 제2차 산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계, 화학 분야는 세계 최고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하고 판매자가 갑질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력이 독보적입니다. 오랜 방산 역사를 갖고 있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보여준 성능으로 인해 독일제 무기에 대한 선호도는 높습니다. 전범국인 관계로 전후 오랫동안 무기의 개발과 보유의 제한을 받아왔어도 세계 방산 시장에서 5강의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전통의 육군 강국답게 지상군 무기는 최정상급의 평가를 받습니다. 독일산 무기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거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국 해군의 본격적인 잠수함 역사를 개막한 장보고급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을 해준 나라가 독일입니다. 최초의 국산 전차인 K1의 탄생에도 독일산 부품으로 인해 완성할 수 있었고 국산 파워팩의 기술도 일부 독일 엔진 기술이 적용됐던 사례처럼 개발이나 거래에 있어 독일을 지렛대로 삼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 뒤진 기갑 전력 격차를 줄이기 이에 미 정부의 M60A1을 면허 생산 형태로 소량의 전차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은 한국의 도입 의도를 의심하면서 거부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존에 공급한 M48 전차면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서독과 물밑 접촉에 나섭니다. 당시 서독은 레오파르트 2 전차의 개발을 완료해 배치를 눈앞에 둔 시점으로 기존의 전차를 단종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독일 정부는 레오파르트 1 생산 시설을 한국으로 이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M60과 맞먹는 레오파르트 1의 한국형을 개발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은 나토 가맹국을 대상으로만 방산 수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나토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렇게 협상이 표류하자 한국에서도 이 시점에 구형 레오파르트 1을 도입해봐야 신형이 아닌 한 세대 뒤처진 전차를 도입하는 셈이 되므로 도입 필요성이 없다는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레오파르트 1의 면허 생산 계획은 취소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국과 독일이 은밀하게 손을 잡는다는 소문이 나고 한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첩보를 미국이 입수한 것입니다. 그러자 돌연 미국이 뛰어들었습니다. 거절할 때와 다르게 미국이 부랴부랴 국산 전차의 개발을 돕겠다며 나선 것입니다. 미국과 서독은 전차를 비롯한 기갑 장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사이인데 특히 서유럽은 독일제 전차의 텃밭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마저 독일제 전차를 도입하면 동아시아 시장에 결정적인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다급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80년대 초 미국의 크라이슬러 디펜스가 한국형 전차 개발은 급물살을 탈 수 있었습니다. 한국형 전차 XK-1의 설계는 M1 에이브럼즈 전차와 유사한 면이 많은 기반을 토대로 한국 지형에 맞게 개발됩니다. 다만 개발 과정 중 미국산 디젤 엔진이 문제를 일으키자 독일 MTU사의 1200 마력 엔진을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1984년 출고식을 실시합니다. 양산에 따라 88올림픽을 기념으로 88전차라는 명칭을 붙였고 2호 실전 배치에 들어가면서 제10번호로 K1이 부여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처음에 염두에 두었던 M60보다 성능이 좋은 제3세대 전차를 적기에 도입하고 국산 전차 시대를 앞당길 수 있게 된 데는 이처럼 독일 방산의 존재를 미국이 의식함으로써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국산 장비를 개발할 때 동종의 독일제 무기는 당연한 벤치마킹 대상이자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해 국산화에 애를 먹던 부품이나 엔진의 주요 공급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받아 온 국산 기갑 장비가 어느덧 K9 자주포를 시작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일제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대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PGH-2000 자주포는 향후 배치 예정인 국산 K9A2 이전 모델보다 성능이 좋다고 우리도 인정하는 명품 자주포입니다. 하지만 K9이 성능이 별반 뒤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후 PGH-2000은 K9 때문에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을 비유해 독일은 범을 키워줬다는 평가가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스스로 국산화한다고 하지만 한국의 발전 속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 진보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세계 무기 시장에서 사사건건 한국의 발목 잡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주포 못지않게 전차도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2가 현존 최고의 전차 중 하나라는 명성의 레오파르트 2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상도 못했다는 게 세계방산업계의 편입니다. K2는 최대 천대로 알려진 폴란드의 전차 도입 사업에서 유일하게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철옹성인 독일 전차의 장벽을 허물고 처음으로 유럽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최신형인 레오파르트 2A7을 상대로 막상막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결국 가성비가 우세한 K2로 낙점이 될 것을 의심하는 관계자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자주포 전차와 더불어 3대 필수 기갑 장비 중 하나인 장갑차 경쟁에서도 독일은 초조한 기색입니다. 한국산과 경쟁에 붙으면 연전연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17조 원 규모의 장갑차 400대 도입을 계획 중인 호주에서
한국산과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독일산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의 수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산 무기들이 여러 후보 중 마지막까지 남아 독일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 세계 방산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방산이 급격하게 발달한 나라로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꼽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위기가 고조되면서 서방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접시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독일 전차가 위력을 발휘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전거도 만들지 못하고 소달구지를 끌었던 나라가 오늘날 경쟁자가 되었다는 자체는 대단한 반전이자 한국 방산의 높아진 위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정과 관계없이 국산 무기가 난공불락 같은 독일산 무기에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방산의 위상이 충분히 알려지게 됐고